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e코퍼레이션 .jp e코퍼레이션 .jp 어려워요. 염종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혹시 그 건강 이런 거 잘 챙겨 먹습니까? 뭐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거 혹시? 아, 그쵸.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 느낌. 그래서 요거는 두뇌, 눈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멀티케어입니다. YG 부스트. 아, 좋네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근데 항상 우리 염종순 대표님이 한국과 일본의 약간 좀 다른 시선, 다른 상황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또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이거 많이 보도하나요? 우리나라 상황은? 뭐 의외로 일본은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다기보다는 네. 그 우리가 일본에 갖는 관심에 비해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관심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 그래요? 네. 서운할 수는 있는데 그 원래 남의 나라에 이렇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계엄이라는 거에 대한 감각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감각도 없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크게 그렇게 그냥 정국이 혼란스럽구나. 뭐 그 정도. 그 정도. 우리는 실제 계엄령 때문에 총 들고 군인이 나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쇼크가 있죠. 크잖아요. 예. 트라우마. 저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총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 이 정도로 보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불쾌한 보도 같은 것들은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미성숙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거 보면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근데 당신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쵸. 탄핵도 일어나고 하는 거지.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정치 막 세습하고 있고 막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네. 사회주의 같은 나라예요. 오히려. 이게 사회주의 우리는 헷갈리기 쉬운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책에 있는 이론적인 사회주의. 그래서 뭐 빈부의 차가 좀 적고 뭐 어쨌든 그런 사회 보장이 좀 돼 있고 뭐 이런 그런 나라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사람들 뽑고 또 정치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저 나라도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의원이 총리를 선출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는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틀을 보면 민주주의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희박하고 관심 없다고. 투표율도 엄청 낮고 예. 지난번 총선 때 그러니까 통일 지방선거 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1700개 정도 있는데 통일 지방선거 때 그 지방의회 시정촌 촌 정도 규모의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이긴 합니다만 네. 기초자치단체 중에 의원들 30% 정도가 무투표 당선이에요. 30%가요? 10명 중에 3명은 투표 없이 당선됐다고요? 그렇죠. 1700개 중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700개 중에 한 700개 정도가 시, 군, 구 정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대충 10,000명, 20,000명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네네네. 기초자치단체인데 우리는 다 통합해서 그런 거 없거든. 네네네. 근데 이런 곳들 중에 한 30%가 다 무투표 당선이에요.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도 좀 출마하면 많아요. 진짜로. 그 후보가 한 명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한 명 나오거나 그러니까 의회 의원을 뽑을 때 뭐 10명까지 뽑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서부터 자르잖아요.
근데 10명을 뽑는데 입 후보를 7명밖에 안 하는 거지.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관심이 없고 두 번째로는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되면 네. 사람들한테 네가 정치가잖아 하고 그런 삿대질 당하거나 그러는 경우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싫은 거지. 그냥 나네 이런 거요. 응, 그렇죠. 내가 왜 나서? 막 이런.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급여가 적어요. 급여가 적으니까 내가 그 돈 받자고. 그거 하고 있냐? 그거 하고 있냐. 근데 급여가 보통 지방의회 그 정도 규모의 작은 데면 급여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대부분이 지방의회 의원분들은 다 농업하시는 분들, 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겸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500만 원 정도면 작은 돈은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작은 돈은 아닌데 또 큰 돈도 아니지. 애매하네요. 근데 걷다 대고 유권자랍시고 내가 낸 세금으로 네가 먹고 사는데 네가 그러면 되라는 얘기를 겸허하게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싫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나름 큰 지방자치단체 시장들도 무투표 항선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적다. 일본 언론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또 전국이 전국인 만큼 또 대부분 이제 뉴스가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본은 어때요? 좀 보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보도 아닌 게 많습니까? 일본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도 수준이지 뭐 보고 클릭 수가 폭발할 정도로 아니 이 사람 이랬단 말이야 뭐 이런 그런 류의 자극적인 뉴스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신문을 니케이 신문하고 네. 경제지 그다음에 상케이 신문 왜냐하면 우리 개들이 뭐라는지 봐야 되니까. 상케이가 되게 보수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극우에서부터 예. 극좌순으로 얘기하면 네. 극우가 상케이, 상케이 다음으로 보수적인 신문이 요미우리, 그 다음에 요미우리 다음으로 보수적인 신문이 매일신문, 그 다음에 매일신문에서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으로. 아사히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사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히보다 좀 오른쪽으로 동경신문, 도쿄신문.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사히도 대충 보수화된 것 같은데 아사히와 도쿄신문의 중간쯤이 한겨레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상케이나 이쪽 언저리는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일본은 컬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신문만 보고 그 나라의 여론을 알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케이 신문을 보고 일본의 여론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도쿄 신문을 보고 이게 일본의 여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상케이가 됐든 도쿄가 됐든 다 팩트는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개 정도만 봐요. 상케이 한번 보고 그러니까 과격하니까 취미생활로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까지. 네. 그리고 이제 니케이 네. 보고 아사히 한번 보고 가끔 가다가 좀 뭐 자극적인 맛이 필요하면 이제 도쿄 신문도 한번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는 비판적인 시각과 극우적인 시각을 이렇게 한번 보고 아 나는 어떻게 봐야 되겠다라는 걸 정하죠.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자기 성향이 맞는 그렇죠. 것만 근데 보고. 이제 제 직업상 직업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 이외에 네. 하는 일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서로 간의 이해를 그렇죠. 높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이제 저도 한국에서는 이제 똑같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그 다음에 한겨레, 뭐 경향 이렇게 다 보고 한국의 여론이 이렇구나라는 그쵸. 판단을 하죠. 일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보도보다 이제 예능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NHK 같은 공영방송은 네. 거기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재난 대책
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거기는 뉴스가 많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CNN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NHK는 뉴스하는 공영방송 이런 느낌은 딱 들어요. 네. 아마 우리나라 KBS보다도 더 뉴스가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신문사들은 나머지 방송국들은 대부분이 보도 뉴스 일부 있고 뉴스를 빙자한 토크쇼. 그러니까 뉴스인데 그 저기 캐스터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출연자. 네. 근데 한국은 보면 대학 교수 뭐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네네네.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네네. 정치 평론가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코미디언,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해요. 그래서 정치 토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치의 예능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다가 예. 갑자기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서 자치단체장이 된다든지 코미디언이 그 다음에 또 가수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야자키 현이라는 곳에 예. 지사를 했던 히가시 고쿠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코미디언이고 그 다음에 그 오사카시의 시장도 하고 일본 유신회당 창립 공신이죠. 그 하시모토 토오루라는 변호사. 이 사람도 예능 전문 변호사거든요. 예능을 하는 변호사. 이 사람들도 그런 예능에 계속 나오다가 어느 날 뭐 저기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한다고 하더니 나가서 당선이 됐죠. 어떻게 보면 약간 등용문으로 또 본인들이 활용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예. 정치인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나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학력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력도 보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단 좀 잘생기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일본에 나가서 국회의원 같은 데 나가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네. 당선됩니다. 진짜 그 무투표 당선 아닙니까? 10명 무투표는 뽑는데 아닌데, 7명 나와서? 무투표는 아닌데 표가 많이 나오지. 진짜. 진짜로 그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 날 일본어를 때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회 날 때 한번 일본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 예. 새로 나온 신인들, 초선 이런 사람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생겨야 돼. 그런 걸 또 많이 좌우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처럼 디테일하게 막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굳이 따지질 않고 사람이 선해 보이네 내지는 뭐 그런 거. 관상도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미디언이면 뭐 유명하니까 그 사람도 찍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뉴스 앵커들이 많이 또 출마하고. 그런 건 비슷한 건 있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도 사실은 예능에 많이 출연하는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로 이제 등단을 했던 거고. 그 일본의 정치가 얼마나 희화화돼 있냐면 예. 지난번에 중의원 선거할 때 네. 어떤 희한한 일이 있었냐면 선거 포스트를 붙이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선거 포스트가 붙었는데 퍼펙트하게 포르노 사진이에요. 네? 퍼펙트하게 포르노 사진 같은 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자 후보자인데 예. 스스로가 예. 다 벗고 나중에 사진을 올려보시면 될 건데 예. 올리기도 민망해요. 거의 포르노에 가깝기 때문에. 수영복? 아니라니까요. 포르노에 가깝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선거 포스터인데.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거법에서 예.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될 주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선거 포스터는 학교 앞에도 붙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당선됐습니까? 아니 당선 안 떨어졌어요? 그거 이제 뭐 화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당선돼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은 당 이름이 뭐냐면 NHK를 쳐부수는 당. 당 이름이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 목표는 조선일보 폐간시키는 거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NHK 출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NHK가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갖고 NHK를 쳐부수는 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당선된단 말이에요. 뭐 한국도 요즘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정치가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거기에 비해서 또 너무 한 그런 사람들?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까지도 막 그냥 나와버리는. 그렇죠. 재미 삼아서. 자기 업체 홍보하려고. 그렇죠. 지난번에 선거운동할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입헌민주당이라고 일본의 민주당이 있는데 네네네. 입헌민주당 후보가 연설을 하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기 유사한답시고 소음으로 방해를 해. 왜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클릭수를 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앞에서 막 유세하고 있는데 예. 뒤에서 자기 업체 홍보하고 예. 있고. 아니 홍보가 아니라 자기도 출마를 했다니까 일부러. 근데 자기 혼자는 사람 못 모으니까. 예, 앞에서 사람 모아놓고 쫓아다니면서 해방 놓는 게 목표인 것 같더라고. 왜 그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정치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하는 개념에 네네네. 그런 정치가 아닌 게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대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상상도 못하죠. 예.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것도 논란됐더라고요. 어떤 남자 그 의원인가 뭐 시장인가 누구 출마했는데 또 데리고 다니는 선거 운동원을 네. 너무 막 야하게 입히고 막 정말 초미니 스커트 입혀놓은 채로 막 인사시키고 해갖고 네. 되게 논란이 또 됐더라고요. 그리고 논란은 돼도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좀 호프로 떠오르는 국민민주당이라고 있어요. 네. 일본의 민주당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두 개 원래 하나였었는데 갈라져가지고 네. 둘이 됐어요. 근데 국민민주당의 그 당수 네. 창업자죠. 그 다마키 의원이라는 사람이 네. 불륜 때문에 음. 막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이었어요. 예. 그래서 보도가 돼서 본인이 자숙한답시고 한 달 동안 뭐 당을 떠나 있겠다 그랬던가 뭐 예. 그랬어요. 예. 뭐 지금 2달 지나서 정상 복귀해서 잘 하고 있어요. 잠깐 한두 달만 쉬고.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은 의외로 그런데 관대해요.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매장인데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근데 일본은 되게 관대해요. 사생활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공은 대해서. 공이고 사는 사고 막 이런.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다고 보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쵸. 우리나라는 내로남불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쪽 동네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일관성은 있네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한국에 오면 예. 막 너무 정치에 몰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쪽 가면 이쪽 사람들, 저쪽 가면 저쪽 사람들, 그다음에 네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서로 막 이게 그러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과연 이 나라에 정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과격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선명한 게 좋긴 하잖아요. 우리는 선명한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회색을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너 어느 편이야? 네. 그쵸. 근데 일본은 회색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저도 살다 보니까 나도 회색이 편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신라면을 예. 그게 맛있거든요.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라는데 중독이 될 정도로 매운 걸 좋아해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그 슈퍼마켓에서 팔아요. 그렇죠. 불닭볶음면을.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이 매운 거 먹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 같은 거 한 맛들이면 일본 라면들은 밍밍해요. 밍밍해서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죠. 사람 한번 입맛이 변하면. 그렇죠. 근데 슴슴한 거 못 먹고. 근데 사실은 그 심심한 그 맛, 연한 맛들이 또 소재의 맛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오면 저쪽으로 가기 힘들긴 한데 내가 보기엔 뭐 어쨌든 그 각각의 특징도 있고 맛이 있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한국식 정치의 맛이 기준이 생겨버리면 일본인 정치를 보면 저건 정치도 아니야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는 아까 얘기한 뭐 성추문 같은 거야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시바 총리가 가장 곤혹을 겪고 있는 게 본인이 총리가 됐는데 네. 자민당의 신인들 초선들을 10명인가를 모아서 예. 그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예. 당선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 개인 돈을 예. 꺼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선물로 줬답니다. 세금이 아니고 예. 자기 돈을. 예.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저 이시바 총리 물러나라고 이 정치와 돈이 결부됐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거든요. 또 그쪽은 그게 민감하죠, 돈은.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저러다가 말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일 한국에서 그죠? 누군가 당대표가 그 자기네 초선들 당선됐다고 축하한다고 자기 주머니에서 100만 원 정도씩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네? 난리 나죠. 아 근데 일본하고는 약간 좀 그게 다르네요.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게. 금액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1,000만 원씩 줘야 문제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얼마 전에 어떤 특정 정당 그 정당대회 앞에서 이제 돈 봉투 살포 사건 그게 의외로 1인당 얼마 안 됐어요.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아, 하기사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럴 거면 그 돈을 왜 주고받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결국 또 어떻게 정치는 적당해야죠. 예. 문화 차이일 수도 있겠고. 음. 그 아까 일본의 그 국회의원 출마 포스터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진국 레벨에 올라간 그 사례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에서는 그 방송사에서도 언론사에서도 그 좀 성 관련된 추문 사태가 좀 굵직한 게 한 번씩 빵빵 터지잖아요. 네네. 요 근래 방송국 일본 방송국 전체를 흔들 만한 사건이 예, 뭐 수년 사이에 몇 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그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 자니즈라는 연예 사무실이 있어요. 연예기획사 가장 큰. 그죠 프로덕션. 네. 거의 가장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사카에서는 제일 커요. 네. 근데 이제 자니즈라는 사람이 설립한 그 프로덕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 프로덕션에 자니즈 기타가와라는 사람이 예. 이게 소아 성애자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 예. 더군다나 남자 아이들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인데 아저씨는 소아 성애자의 그 남자 아동들을 주로 이제 그 좋아하는 그런 병적인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1962년도에 그 자니즈 사무소를 만들어서 그동안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자니즈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1962년부터 그 오너를 했는데 이제 돌아간 게 얼마 안 됐으니까 한 50년간 그래서 그 성추행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습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 아이들을 합숙시키면서 그랬는데 결국 그 몇 사람이 양심 고백하고 계속 해왔대요. 했는데 그 연예계에서는 다 아름아름 소문은 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쉬쉬했고 피해자들도 일단 자기들 그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입을 다물었는데 기타가와 씨가 돌아가고 난 뒤에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창업 이후에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이지만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다고요? 그 아이돌 데뷔하려고 줄 서 있던 남자 미성년자들. 네. 1,000명이 넘는데 그 몇십 년간이지만 1,000명이 넘는데 지금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주려고 자니즈라는 회사는 이 사건 이후로 문을 닫았고 책임지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피해보상을. 그래서 피해보상을 위해서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가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담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스마일업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가 이제 손해배상을 담당하는데 그 회사가 연락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피해 입었냐, 확실하냐.
그 보상 받을래 연락을 했더니 그 1018명 중에 연락이 안 된 사람도 한 200명 가량 되고 네. 그래서 연락이 단 사람이 884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548명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락 가능한 사람 884명은 확인된 거. 네, 네, 네. 성추행을 당했다는 확인이 됐고 그 중에 548명은 해당하는 손해배상 합의가 끝났다라는 거죠. 뭐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왔냐면 네. 일단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쉬쉬했다. 알면서. 근데 자 누구누구가 다냐? 예. 연예인들 알았을 거고 기획사들 알았을 거고 방송국에서도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방송국에서 그걸 알았으면 그 연예사무소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원 안에도 그 네, 보도국이 근데 말을 있을 텐데.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못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방송국과 연예 프로덕션의 사이에 권력 관계가 연예 프로덕션이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만일 방송국에서 야 너희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거 시정 안 하면 너희와 거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능 프로덕션에서 우리 그러면 너희들한테 연예인 출연 안 시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거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예요. 방송국하고의 역학관계라든지 그런 게 드러나서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방송국. 그게 그 잔해지가 죽을 때까지. 예, 잔해지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몇 달 사이 한 2달 사이에 한국에도 유명한 그 스마프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죠? 예. 언제입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 있었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4인조 그룹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나카이 마사히로라는 아이돌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그 토크쇼 사회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 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네. 아주 유명해요. 명사회였죠. 이게 스마프라는 그룹은 활동을 안 하지만 이제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2023년에 후지산케이 테레비의 어떤 간부가 후지테레비의 여자 아나운서한테 네. 오늘 회식이 있으니 특정 장소로 와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갔는데 아무도 없고 나카이 마사히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만나게 됐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소위 성추행이 일어나고 뭐 그 뒤로는 뭐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건화돼서 그게 피해 보상을 하게끔 됐고 네. 결국 그 여자 아나운서한테 8천만 원 정도를 8천만 엔 8억이죠. 오, 예. 8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됐다라는 것이 주간지에 폭로가 됐죠. 그래서 알고 보니 그게 일본의 방송국의 관행이었대더라. 그래서 여성 아나운서의 성상남 뭐 이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그게 또 한동안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그게 관행이라고 했으면 그런 걸 보도한 그런 방송사들도 또 알고 있었던.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져가지고 후지텔레비는 이거를 23년도 얘기예요? 언제 얘기예요? 올해 그러니까 벌어진 거는 23년이고 네, 알려진 거는 지지난달 올해 초 2025년 네, 그렇죠. 초에 뭐 주간 문춘이라는 잡지가 폭로를 해서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후지산케 그룹의 뭐 사장, 회장 다 그만두고 사장 다 바뀌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은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그걸 은폐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 해견을 했는데도 계속 자기들은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난 모른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자니즈 사건하고 후지테레비 사건하고 이 두 가지가 그런 스캔들로 한동안 일본 방송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좀 색다른 배경 네. 그런
것들과 우리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 잘 먹히는 그런 것과도 또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송국이 네. 드라마 제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면 처음에 이 예능 프로덕션은 탤런트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전속 탤런트를. 그러면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연예 프로덕션에서 그 기획, 드라마 제작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쁘시고 귀하신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나둘 뺏어온 거예요. 외주 제작사처럼. 네. 그래서 그 방송국이 시체말로 그런 드라마나 뭔가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만한 능력이 점점 떨어졌고 약해진 거구나. 결국은 이쪽은 커졌어요. 예능 프로덕션은 사업 범위도 확대되고 그러면서 권력이 이제 세지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역학관계 안에서 아까 얘기한 자니즈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말할 수 없는 가불이 바뀌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역학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연예인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연예인 캐스팅해달라고 예능 프로덕션에다가 부탁을 해요. 네. 소속이 있으니까. 네네네. 부탁을 하면 거기서 유명한 연예인 한 명하고 완전히 깍두기 같은 사람들을 한 20명을 붙이는 거예요. 같은 소속사요? 응. 그래가지고 끼워 팔기.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끼워 팔기가 심각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조금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예능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SM이나 YG 이런 것들이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일본 따라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오니까 방송국에서는 뭘 만들면 적자도 많이 나고 돈은 프로덕션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방송국 경영이 어려워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송국들은 자주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가끔 제가 방송 관계자를 만나면 농담으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회사 본업이 뭔지 아십니까? 방송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방송국 하면서 스튜디오니 뭐니 부동산 갖고 있던 거를 재개발해가지고 그거에서 수익을 내고 자기도 수익 낸다. 이게 저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TBS 방송국이라고 일본의 민영. 네. TBS 가보시면 그 일대가 다 재개발돼가지고 뭐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류 드라마가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의 KBS, MBC, 뭐 SBS 이런 데서 우리 드라마를 팔러 오지 않습니까? 판권을. 예. 팔러 오면 그 한류 드라마는 특정한 팬층이 있어서 특정 연대 그 특정 층의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낮에 내보내면 그 봐준단 말이죠. 네. 시청자들이. 네. 그러니까 시청률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IP만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자기들이 신구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 싸고 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히트 친 거를 사오기 때문에 시청률을 벌을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세 번째로는 고정적인 팬이 있어서 시청률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니 광고 스폰서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방송국들이 한국 드라마를 사가고 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능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한류 드라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래서 가끔 혐한 운동이나 반한 운동 할 때 보면 예능 프로덕션 애들 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위할 때요? 아니면은 자기들끼리도 시위하고 왜 한국 드라마 사다가 하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만든 거네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의 지방 방송국이라든지 네. 뭐 일반 민방에서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뭐 상당 부분 한국 드라마들이 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본은 나름대로 그 탄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혐한을 불러오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밀릴까봐 그런 것도 있고 그 신문사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문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염종순 대표님이 저희 처음 나와 주셔서 그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일본은 아직도 버스에 동전 넣고 탄다. 디지털이 거의 안 돼 있고 뭐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고 네네네네. 플로피 디스크 쓴다 이런 네네네. 얘기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사도 아직도 완전히 아날로그라고요. 이제 완전히 아날로그는 아니고 전산 처리는 많이 돼 있는데 네. 전산 처리와 정보화 처리는 좀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신문사 업무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취재, 네. 그리고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자가 기사를 써갖고 오면 그거를 신문 제작을 위해서 그 조판을 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다 기사를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렇죠. 하는 일을 해서 나중에 그걸 인쇄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자분들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기자분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그냥 아무 데서 자리만 잡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기사 올리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인터넷으로 송출되고 뭐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기자가 기사를 써서 올려도 회사 내에 있는 데스크 부장이 그렇죠. 직접 보고 표출하면은 바로 이제 전 세계 어디든 나가버리죠.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쓰면 예. 저녁에 이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어딜 들어가요? 자기 신문사에 사무실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사무실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출입처에서 기사 쓰는 게 아니라. 예. 뭐 거기서 물론 쓰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자실에는 저 본사 안에 자기 자리가 있고 거기 가서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워드 파일 같은 거를 편집적으로 넘겨주면 네. 데스크가 그 파일을 보고 빨간 펜으로 착 처리해서 네. 고칠 거 빨간 펜으로 한 다음에 고쳐라고 주면 다시 그 빨간 펜을 고치고 프린트한 다음에 그 프린트한 종이에다 대고 다음에 빨간 펜으로. 종이에다가 그럼 또 다시 고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일단 신문이 이제 제작이 끝나면 거기서 기사를 하나하나 픽업을 해서 인터넷으로 내보낼 거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그 페이스북 그죠? X 뭐 이런 데 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내보낼 때 그 사진 같은 게 네. 페이스북에 내보내는 사진, X에 내보내는 사진은 여러 가지 그 파일 타입도 틀리고 뭐 비율도 다르고. 비율도 다 네네네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알아서 변환을 다 해준다대요. 시스템이. 근데 일본은 그거를 일일이 자기들이 해요.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그다음에 파일 타입 변환하고 컨버트하는 거 다 자기들이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보화 시대의 컨셉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신문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수작업인 상태.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부장님이 데스크가 종이를 받아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긋고 찍찍 긋고 이거 빼 이거 고쳐라고 하고 예전에 우리 원고지 쓸 때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90년대 이제 그 언론사 생활했던 선배들한테 들어보면은 기사 써서 팩스로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일본에서 이제 잡지나 연재를 많이 해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고 저는 이제 일본어가 네이티브는 아니잖아요. 저 스스로 독학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컬럼을 써가지고 보내는데 손으로는 쓰기가 힘들어요. 한자를 일일이 다 쓰기가. 타이핑에 익숙하시니까. 그리고 막상 쓰라 그러면 한자를 정확하게 못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타이핑을 하면 딱 보면 맞구나 틀린 건 안단 말이에요. 예. 그 열심히 원고를 써서 보내. 네. 보내면 그거를 어디 수정해 달라고 해서 워드 파일로 내가 보내면 뭐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워드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정. 교정하는 그렇게 해서 기능이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싹 인쇄를 해가지고 종에다가 인쇄를 해서 빨간 펜으로 딱 해가지고 팩스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PDF로 보내줘요. 그럼 나보고 빨간 펜으로 쓴 거를 손으로 교정을 하려는 건데 쓰려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난 다시 또 워드 파일 꺼내갖고 여기가 어디였지 그래서 찾아서 다시 보내면 또 이렇게 오고. 빨간 펜으로 수정해서 저기 보내고 하는 게 2025년 버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도 그래요. 잡지는. 신문도 뭐 그거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아니 왜 그 CMS라고 하는데 언론사에서는 네. 그 뭐랄까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서는 NRS라고 해서 뉴스룸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뭐 앱을 깔아서 쓸 수 있고 노트북에 다 하면은 당연히 본사랑 연결이 그쵸? 되고 그거 그대로 진짜 거의 윤정기까지 가는 거죠. 신문 찍는 것까지. 아니면은 방송사는 여기에서 내가 입력한 게 바로 생방송 자막으로도 뜰 수가 있고 네. 다 당연히 연동되는 게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 특히 10년 전으로는 거의 다 바뀐 것 같은데 그 직전이 현재 일본일 거예요. 우리보다 한 최소한 15년은 그렇죠. 뒤처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일본 사람들, 일본의 신문업계의 그 아주 핫한 이슈예요. 신문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진짜 혁신을 하자라고 외치는데 거기 안에 제가 들어가 보니 이제 신문사 전국 신문사 모인 데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 그 소용돌이 하나 들어가서 뭘 갖고 혁신을 하자고 하나라고 봤더니 통합 CMS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CMS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이미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런 이상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실전에 쓰고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그 카테고리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속성을 다 주잖아요. 네. 사진도 다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다 하면 CMS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CMS에 들어간 것이 자동적으로 인터넷으로 송출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다 되는 거. 우린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상형의 통합 CMS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는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CMS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그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글 올릴 때 사진 불러오고 밑에 글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이 돼서 이제 신문판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통합 거. CMS라는 거. 예.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지라고 하는데 기자가 원고를 써서 바로 딱 올리면 자동으로 조판으로 넘어가서 신문 인쇄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방에 외부로도 나가고 그렇죠. 홈페이지나 한 방에 스마트폰으로도 나가고 그쵸. 이런 것들이.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신문용 조판 따로 스마트폰용 조판 따로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따로 아이폰 따로 아이패드 따로 PC 따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브라우저도 구글용 구글 크롬용 그다음에 뭐 아이폰 사파리용. 왜 다 따로 나가요? 그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패키지를 만드는 IT 벤더가 아직은 없나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갖고 만들질 않았죠. 일본에서도 뭔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포털 사이트 보는데 기본적으로 신문사들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포털 사이트에다가 기사를 다 주진 않아요. 자체 홈페이지로 와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201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 13년 전에 일본의 신문사의 IT 담당자들을 다 인솔해서 IT 선진국 한국에 가보자라는 투어를 했었거든요.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내가 그 투어를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신문사들 다 가보고 방송국 가보고 했어요. 그때 한국은 모든 신문사들이 포털에다가 뉴스를 다 주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저는 IT 전문가로서 신문사의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이 신문사가 포털에 기사를 다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거 그냥 저항 세력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한국의 신문사들은 포털에 어떻게 보면 종속돼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때 거절했는데 그래서 종속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이 야후라든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뉴스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팔기는 하는데 어제 마침 제가 이번에 그래서 한국의 선진 신문사 시스템을 지금 이제 요즘 한국에 있는 IT 업체하고 같이 일본에 지금 판매하기 위해서 뭐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신문사 관계자들 세 개 회사 신문사 관계자들을 모시고 와서 2박 3일 동안 한국에
그 선진 사례로 이제 유명한 그 헤럴드 경제하고 경인일보 이제 가서 이렇게 그 봤어요. 통합 CMS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 입을 딱 벌리더라고. 이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일본의 IT 벤더는 개발하려고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 사다 쓰라고. 언제 개발하냐? 한국에 있는 거 빨리 그냥 사다 붙여서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신문 시스템이라는 게 일본의 신문 시스템에서 온 거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그쵸? 일본에서 배워왔죠. 그러면 그런 일본의 신문사 문화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IT를 이용해서 혁신을 했다면 당연히 일본 신문사의 투비는 우리나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소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문사 일이라는 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지금 있어서 근데 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문사들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10여 년 전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신문 구독자가 줄어들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 저출산 고령화인데 한국하고 똑같이 젊은 사람은 신문을 안 보지만 그 나이 든 사람은 신문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신문 끊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구독자층이 점점 나이를 드시면서 지금 이 언저리에 와서 그분들이 80, 90 이 언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끊는 게 아니라 돌아가셔서 자동으로 신문이 끊어지는 거지. 근데 그 절벽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신문사 입장에서 위기. 지금 위기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돈 주고 신문을 배달시켜서 안 보니까. 근데 기존에 보시던 어르신들은 그렇죠. 하나 둘씩 돌아가시고 있고. 네. 근데 나는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분들이 50대에서 계속 시프트에 나가니까 네. 독자가 줄어들질 않으니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들 봤을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다 알겠지만 그렇죠. 내가 사장하는 동안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저도 무리하게 권유하지는 않았고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 1년쯤 전에 이제 일본 신문협회 같은 데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신문 시스템 비교 관련 뭐 정부화 시대 신문에 관련된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의 비교 분석을 했던 거죠. 비교 분석을 했더니 정확하게 10년 이상의 갭이 있었고 하나의 패러다임 정도? 완 제네레이션 세대가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일본의 신문사 시스템은 소유권이 신문사에 있는 게 아니라 예. 후지츠, 도시바 뭐 이런 IT 업체에 있어요. 왜요? 일본은 원래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팔질 않고 아, 임대해서 돈을 받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왔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할 때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스터마이즈 같은 것도 신문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문사에 그런 걸 할 만한 인재도 없어요. 뭐 개발자들. 없으니까 결국 그 IT 벤더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전체 신문뿐만이 아니라 네. 일본 사회 전체에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점 뭐냐면 고객이 IT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고 할 때 업무 혁신을 하려면 신문 그러면 그죠? 우리가 신문사는 어느 정도 세계 IT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네. 우리가 우리 업무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신문사가 알아야 네. 최대한 그걸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IT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IT 벤더가 주는 대로 받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도 모르는. 그렇죠. 모르죠. 근데 IT 벤더는 이게 최신입니다라고 갖다 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요? 사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IT 벤더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됐어요. 고객이 변할 필요를 못 느꼈다. 네, 고객이 무식하니까. 고객이 모르니까 내가 그 고객이 이제 신문사.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네네네. 정부도 은행도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신문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일본의 경우에 신문사의 시스템의 경우 네.
메인 주로 만드는 회사가 뭐 후지츠라든지 도시바라든지 NEC라든지 이래요. 네. 근데 2달 전에 동경에서 전시회가 있어서 저도 한국 기업하고 같이 출전을 해서 네. 전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다 가서 봤죠. 봤더니 진짜 우리 10년 전 시스템이에요. 화면이. 그러니까 완전히 첫 번째 UI, UX 꽝이고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거 없고 그냥 데이터 입력하면 출력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기본적인 모델. 예. 그러니까 일단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업무 프로 혁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근데 일본에도 언론사는 이제 왜 아카이브라고도 하는데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을 거 아니에요. 과거 뭐 수십 년간 썼던 기사, 찍어놓은 사진, 영상, 예. 방송 자료들 네.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를 하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는 예. 우리는 그 서로 이게 시스템을 연계, 네. 공동 이용, 활용 뭐 이런 거 다 잘 된다는 게 우리나라예요. 네네네. 원소스 멀티 유즈가 되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다 끊어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카이브가 있으면 그걸 뭐 꺼내 쓰는 방법이 우리처럼 한 방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본 걔들처럼 CMS에서 꺼내서 카피해가지고 뭐 이쪽에다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한국과 일본을 관통하는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애니 플랫폼, 어디서든 통하는. 애니 플랫폼이라는 것은 안드로이드 뭔지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됐던 PC가 됐던 뭐 유닉스라 됐던 그렇죠. 어떤 플랫폼에서도 돌아가는 시스템. 그다음에 애니 디바이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손대지 않고 애니 디바이스니까 PC에도 돌아가고 스마트폰에도 돌아가고 태블릿에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시스템.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애니 브라우저. 크롬이 됐든 사파리가 됐든 파이어폭스가 됐든 손 안 대고 다 돌아갈 것.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애니 OS. OS가 안드로이드가 됐든 애플의 iOS가 됐든 MS 도스가 됐든 돌아갈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모든 시스템들은 디폴트로 그런 부분들이 다 되도록 하는 것이 디폴트예요.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또 팔리고. 네, 근데 일본은 이거 다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번에 그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는데 일단은 iOS만 지원합니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었는데. 그렇죠. 뭐 애플 거 하려면 좀 따로 만드셔야 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이제 IT 용어로 반응형 앱이라고 해요. 예. 그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단말 OS 브라우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해 주는. 이 독자가 어떤 루트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PC 버전으로 들어오면 PC 버전 보여주고. 그렇죠. 모바일로 들어오면 모바일 그렇죠. 버전 보여주고 이런 거.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고 PC 버전 만들어 갖고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신문사에서 요번에 스마트폰 버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어 주고. 네네네. 근데 아이폰 버전도 좀 만들면 안 되겠냐면 아이폰 버전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왔어요. 근데 엔드 유저가 네. 엔드 유저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반응형 앱이라는 게 있더라. 네. 이 기술로 만들면 이게 한꺼번에 다 된다더라. 라는 걸 알면 IT 업체한테 오더를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네. 근데 모른다면 이 사람은 주는 대로. 여튼 나는 iOS에 돌아갔으면 좋겠고 안드로이드에 돌아갔으면 좋겠고 MS 도스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IT 벤더가 그러면 새 종류를 개발하는 거네요라고 견적서를 갖고 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라고 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럼 근데 더 그거는 비싸게 다시 한번 만들고. 말씀드리지만 신문사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모든 기업들도.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타겟해서 요즘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신문사인데 네. 그래서 신문사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도 했고 전시회에 저희 한국 기업 부스에 막 진짜 구름같이 와가지고 보고 배우게. 상담하고 근데 또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일본 거는 또 가격도 비싸. 그다음에 사용성도 나빠. 뭐 그런데 우리 그다음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도 기가 막히게 예쁘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너무 괜찮으니까 이거 진짜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신문사에서 진짜 제대로 이거 잘 쓰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문사 세계 신문사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경인일보도 그렇고 헤럴드 경제도 갔었는데 거기서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편집국이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 현업하고는 IT에 대한 개발 쪽은 아닌데. 아닌데도 IT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거기에 일단 놀라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아니까. 예. 근데 똑같이 자기들 신문사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이제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니까 또 감동하는 부분도 있고 부러워하고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거는 내가 한국말만 좀 배우면 특별히 교육을 안 받아도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잘 만들면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스마트폰, 아이폰 샀을 때 아이폰을 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기자면 기자가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면 대충 이거 보면 아이콘 보면 아 이건 이거겠다라고 하면 쓸 수 있게끔 그게 UX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만든다고요, 한국은. 네. 근데 일본은 거꾸로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그냥 전산화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만들었는데 그거는 IT 업체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엔드유저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일본의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동경 옆에 가나가와 구독자가 줄어든다고 유료 구독자. 가나가와 신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요코하마에 그 관계자하고 만나서 저번에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스템을 5년 단위로 바꾸는데 예. 시스템을 바꿀 때마다 사옥을 한 층씩 처분해서 그 돈 가지고 시스템을 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신문사 수입은 없고 예. 시스템 쇄신을 해야 되겠는데 돈을 빌릴 수는 없고 자기는 사옥이 10층짜리인데 한 층씩. 한 층씩.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절박함을 이제는 느낀다라는 거네요. 예, 이제는 느끼는데 이 사람들 대책이 없어요. 왜냐? 이제 후지츠라는 회사가 제일 쉐어가 큰가 봐요. 네. 근데 후지츠에서 선언을 했대요. 우리는 신시스템 개발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자기들은 돈이 안 된다고. 우리가 할 만할 덩치가 안 된다. 그렇죠. 좀 이제 것은 조그만하면- 해왔는데 네. 그 사실 고객이 120~130개밖에 안 되는데 신문사가 근데 그 120~130개 만들겠다고 자기들이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하려면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개발 생산성이 엄청 낮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거에 3배 이상의 돈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해서 그러면 개발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언제쯤 돼야 본전을 뽑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IT 벤더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문사의 업무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저쪽에서는 안 한다고 해. 그래서 요즘에 중국 회사가 하나 진출해갖고 여기저기 팔고 있어요. 일본에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파는데 한국 회사 못할 건 없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현재 좀 특화해서 조금 이제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이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개발자가 없어도 개발비를 추가로 투자하지 않아도 잘 쓸 수 있게 또 해주려고 할 거고 한국 업체들이라고 하는 개발사들이 아까 그 5년마다 한 번씩 시스템을 뭐라 그러죠?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했던가요? 그 계약 갱신. 계약 갱신. 그럴 때 이제 하드웨어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하드웨어 바꾸죠. 우리나라 이제 왜 금융사들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유저들도 많아지고 처리해야 될 거 용량 많아지니까 장비, 전자 장비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일본의 한 방송국이 그 전산 장비 때문에 큰 소송전을 벌이고 전산 장비뿐만이 아니라 토탈 시스템을 예. 이제 지금부터 3년쯤 전이에요. 3년쯤 전에 일본 NHK에서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이 선진 사례라고 떠들고 다니는 회사니까 이제 NHK에서도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진 사례를 자기들 시스템 혁신을 해야 되겠으니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KBS, MBC, SBS
세 군데를 다 돌았어요. 사실 이게 그 민영하고 구경하고 다 돌아다니기는 잘 안 받아주시거든요. 특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조금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그랬는데 흔쾌히 다 받아주셔서 NHK 직원을 포함해가지고 한 그때 당시 한 30명 정도 이게 방송을 방문해서 현재 한국의 방송 시스템도 다 봤고 그게 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면 정보 시스템도 있지만 네. 카메라 장비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봤는데 다들 되게 부러워하면서 갔어요. 아,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 말 우리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우리보다는 훨씬 편한 시스템을 KBS나 MBC나 SBS는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그래서 NHK가 쇄신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예. 그 사람들 편성 시스템이라는 정보 시스템이 코볼이라는 언어로 돼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이제 옛날 거. 옛날 거. 예, 예. 1950년인가 60년대 골동품.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 이름. 예, 네네네. 컴퓨터 언어 이름. 코볼. 지금 오랜만에 예, 들어봅니다. 대충 한 50대나 되셔야 그거를 내가 써봐서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 30대는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일본의 뭐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일본의 거의 모든 저 기관 시스템의 60%가 코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요? 아직까지. 그래서 일본에서 2025년도에 절벽이라고 그래서 그 뒤로 되면 코볼을 아는 세대가 없어져서 이제는 커스터마이즈도 못한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네. 그런 2024년도에 절벽이라는 보고서도 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NHK가.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바라든지 최신으로 바꾸겠다. 음. 그래서 그 일을 IBM에 맡겼나 봐요. IBM에 맡겼는데 컨설턴트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저 회사에 컨설팅 의뢰를 줬으면 네. 내가 잘해줬을 텐데. 근데 IBM에 맡겼나 봐요. IBM에서 나 보였나 보죠. 거긴 뭐 글로벌 대기업이니까. 그 일본 IBM의 수준은 제가 보기에 미국 IBM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예. IBM에 발주를 했는데 네네네. 이제 IBM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를 쇄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2023년도에 계약을 했나 그래갖고 2022년도에 발주를 해서 2027년도에 5년간 우리나라 시스템 쇄신할 때요 보통 2년에 3년이에요. 그렇죠. 5년씩이나 안 합니다. 예. 그죠? 근데 5년 계약을 한 거예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그랬는데 지금 그 2022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 2025년이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한 2년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토탈 공기가 7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2년이 더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더 달라고 했겠죠. 거의 뭐 재건축 오래될 때 이제 건축비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네. 대한민국에서는요 절대로 더 안 줍니다. 대한민국은 IT 업체한테 특히 이제 IT 업체. 계약해놓고 지금 왜 딴소리냐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본은 IT 업체가 갑이기 때문에 주셔야죠. 안 그러면 저희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둘이서 야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 파악한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싸움을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 IBM은 책임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NHK가. 그래서 55.6억 엔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5.6억 엔. 그러니까 600억 정도 되겠네요. 오휴. 그것도 그러니까 전 시스템도 아니고 일부예요. NH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오래 걸리냐. 그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빨리빨리 해줘야지. 근데 그쵸. IBM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지연되니까 그 그렇죠. 사이에 또 추가 비용 든 거 더 주세요.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것 자체도 애초에 길게 잡은 건데. 우리 저 시청자도 계시겠지만 그 방송국의 편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몇 년 걸리나 보시면 그거 쇄신하는데 5년까지 안 합니다. 그렇죠. 저 대한민국 대충 3년 정도? 네네네. 길어야 3년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5년으로 시작한 것도 너무 길은데 그걸 7년으로 하면 비용은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5년 계획이라고 해도 22년부터 27년이면 27년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다 네, 완성해야 되는 시점은. 하다가 27년이 못 맞추겠다는 거죠. 잠시만요. 아직 그 2년여가 남았는데 네, 그래도 보이잖아요, 앞이. 절반밖에 안 왔는데도 이거 못하겠습니다. 벌써 그렇죠. 그러는 거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IT 전문가로 보실 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닌데 일본 IBM이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죄송한데 일본의 IT 업체들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낮아서 한국보다 많이 걸려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그 염종순 대표님의 개인 의견.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염종순 대표님이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사심도 들어가서 아이고 저 우리 회사 시켰으면 우리 벌써 했다. 그 사심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을 할 때 생산성을 엄청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수작업으로 개발하거나 하지 않아요. 뭐 가급적이면 자동화 툴을 쓰고 막 그러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뭐 지금도 코보리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 그다음에 그걸 다 수작업으로 개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의 IT 업체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흑자가 안 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사람 오래 더 걸리고. 써야 되고. 사람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IT 업체가요? 네,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방식을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드 유저 마지막 최종 사용자가 이 IT나 디지털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네.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 IT 개발사들도 역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이제 떨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갈라파고스 세계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비교 분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와서 한국 거랑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개발자조차도 저는 이제 IT 업체 사람들도 데리고 오잖아요, 한국에. 예.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는 일본에 사니까 일본의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IT 업체 사람들도 한국에 데려와서 너희들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해서 고객도 괴롭히고 너희들도 흑자가 나지 않는 것보다는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 고객한테는 저렴한 금액에 제공해 주더라도 너희들은 순이익이 올라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IT 업체 사람들 많이 데려와요. 근데 IT 업체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와서 딱 보고 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아, 우리가 생산성이 낮구나. 아, 그때서야 깨달았다. 네, 한국이 생산성이 높구나. 그리고 돌아가는데 가슴 아프게 돌아가서는 그건 그런데 나 혼자 여기서 떠든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시 괜히 나는 욕먹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 일본 경기 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왜냐면 그 오랫동안 씨앗을 뿌렸던 아베노믹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일본 경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예.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대, 3%대 또 1월 뭐 물가 상승률은 거의 뭐 한 4% 가까이 예. 나왔다고 하고 그 물가 오르는 게 일본에서 느껴지세요? 눈에 느껴지죠. 더군다나 물가 상승과 동시에 예. 지금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쌀. 예. 쌀이 막 그 슈퍼마켓에 가면 뭐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쌀이 막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일본 뉴스, 일본 정부의 하나의 테마가 그거잖아요. 그 농림수산 대신한테 그 쌀 비축미를 내놔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안 내놓고도 해결이 된다. 지금 사재기해서 그런다. 뭐 이러다가 이제 비축미를 내놨어요. 네. 내놨는데도 쌀값이 안 내려가네. 아니 근데 일단은 쌀값이 왜 그렇게 오르는지부터 좀 설명해 일단 주세요.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네.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쌀 소비량이 계속 줄었잖아요. 그렇죠. 쌀 소비량이 계속 줄으니까 일본 정부가 경장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피죠. 네. 그래서 줄이면 보조금 주고 휴경하면 돈 주고. 근데 대한민국 똑같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쌀 농사를 해서 쌀을 짓는 논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쌀을 먹기보다는 그죠? 뭐 밀을 먹는다, 국수를 먹는다든지 빵을 먹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늘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계속 수매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쌀이 남아돌았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줄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연적으로 경작을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경작지가 줄면서 안 맞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그 매점 매석 같은 것도 살짝 끼면서 지금 이런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 이상의 쌀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부의 뭐 양곡 도매업 이런
허가가 없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소규모로만 하면. 소규모로.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외국 사람들, 요즘 뭐 인도 사람이라 그러나 중국 사람이라나 일본에서 쌀 사재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 네. 사람이 그 뭡니까 공제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공제조합에다가 서브스크립션으로 1년 계약을 해놨어요. 쌀 구독. 예, 쌀 구독. 예. 그걸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꼬박꼬박 쌀이 오니까 우리는 쌀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슈퍼마켓에 뭐 뉴스 보면 그 쌀만 들어왔다 그러면 싹 동나고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쌀 사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확하게 이야기 시에 쌀이 예전처럼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갔을 때 없을 때도 있더라. 근데 예전에는 그럴 리가 없었지. 그러게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쌀 문제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이게 너무 심해서 저희도 요번에 저희 회사도 요번에 급여를 보니까 한 10 몇 프로 정도 올렸거든요. 평균이요? 네. 일본에서 10몇 %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봉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호봉. 예. 호봉이 올라가니까 급여가 올라가고 급여 베이스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토탈 계산 해보니까 10% 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땠었는데요? 예년에? 아유, 예전에는요. 예. 제가 일본 넘어가갖고 93년 뭐 이원저리는 매년 급여가 내려갔어요. 오. 급여 삭감. 근데 매년. 그게 특이한 것도 아니고 당연했던. 당연했어요. 왜냐? 물가가 내려가니까. 물가가 내려가니까 내 생활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업할 때는 매년 그 급여 협상할 때만 되면 제가 괴로웠거든요. 당연히 직원하고 급여 협상할 때 한국에서는 급여 협상할 때 저쪽 직원의 스탠스는 당연하지만 올려달라는 얘기고 저는 당연하게 지금 사업이 이런데라고 얘기하는 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어느 날 사장님 좀 면담 좀 딱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쾅 뛰는 거예요. 그쵸. 저 친구가 사표를 들고 오나 그랬는데 일본 딱 가갖고는 직원이 사장님이 부르면 콩쾅 뛰었다고 하더라고. 이제 급여 좀 그만두라고 내리자. 하는 건가? 급여 내리자고 좀 내리자. 하는 건가? 연봉 한 5% 내리자. 그래서 99원절에는 거의 한 5년에서 10년간 급여를 하나도 안 올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수평. 근데 호봉 정도만 올라가고. 급여를 이렇게 인상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지금 2, 3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직원들이 너무 어렵겠더라고. 그러면은 그 물가가 오른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반적인 다른 기업들도 매출이 좀 높아지는 수순이어서 중소기업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사실 일본에 있는 어떤 기업보다도 나름 1인당 그 매출 생산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그 정도 해도 고통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서 망하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기업도 엄청 많고 망하고 싶은데 정부가 망하게 안 해줘요. 그럼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망할라 그러면 아니죠. 여기는 망할라 그러면 정부가 돈을 준다니까. 일본이요. 정책 자금 같은 걸 줘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도 이제 받긴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코로나 때 5억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정책 자금을. 무상? 아니 무상은 아니고 무이자. 무이자 대출 같은 걸로요? 무이자 대출을 5년 거치. 그래서 지금 상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갚는 회사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면 몇 년이면 갚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원래 5년 안에 상환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몇 년이면 얼마 정도 매년 갚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 그걸 20년으로 늘리는 거예요. 채무제 조정.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부실 채권이 아닌 게 되고 사실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죠. 본인이 노력하면. 근데 대부분이 그런 회사들은 노력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런 좀비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2025년 봄철 춘투라고도 하는 일본의
봄철 임금 노사 협상 기본급 인상률이 평균 3.84%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높지 않아 보이는데 일본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그 높은. 요번에 일본의 그 노조, 네. 우리나라의 노총, 네. 일본 노총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100% 다 달성했다고. 그러니까 노조가 요청하는 금액이 다 그걸 쉽지 달성됐다고 않은데. 하면 예. 그 정도 말도 안 수준인 되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만족할 만한 수준인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 삭감이 당연했던 나라가 지금 완전 천지개벽을 그렇죠. 한 거네요. 그 땅값 상승률도 꽤 높아졌다고. 동경 안에서는 뭐 특정 지역은 뭐 20% 30% 올랐느니 뭐 50% 올랐느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수도권인데 거기도 좀 올랐느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예. 한국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일본의 땅값이 올랐다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서울의 강남 상구가 올랐다더라라는 얘기처럼 특정 구역에 수요가 있을 법한 곳만 오른 것이고 전반적으로 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해 일본의 땅값 상승률이 한 2.7% 정도 평균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 평균이 2.7% 올랐으면 네. 오른 곳은 내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올랐다는 뜻이고 또 그리고 떨어진 또 것도 그게 있다는 뜻이고. 예, 그 부동산이 오르는데 과수요가 많은데 그 과수요를 누가 했냐면 중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뭐 좀 잘못하면 저 사람 중국 사람 아니라고 한다면요 화교라고. 근데 일본은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은 제가 보기에도 중국인이 교란을 많이 시켜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일단 중국이 시진핑 정권 하에서 네네네. 본인들이 두렵고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요즘 중국이 뭐 이게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이래가지고 뭐 한 사람들 있을 테고 돈을 빼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해외로. 그런데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돈을 빼돌린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금융실명제라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들키겠지만 네. 저 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막 집을 사는데 현금 갖고 사는 거예요. 집을 몇 억씩 그냥 뭐 이렇게 현금 따발로. 그래서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집을 사면서 일본에 영주권 신청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 이제 지사장들이라든지 주재원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 비자 신청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저는 이제 일본에 있는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임원 회사인데 그 주일 한국기업연합회에서 임원 회사들이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가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비자 좀 빨리 내달라고. 주재원인데 6개월 이상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것도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삼성 뭐 LG 뭐 포스코 이런 회사인데 왜 이렇게 비자가 잘 안 나와? 왜 이렇게 오래 중국 걸려? 사람이 예. 6만 명인가 어마어마하게 앞에 비자 줄서 있는 신청을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는 그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직원은 일본 법인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6개월, 7개월 동안 기다리고 못 갔어요. 야,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잔뜩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교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뭘 하냐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식의 그 중국 사람끼리 팔고 올리고 이게 그 교란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물량이 일본에 들어온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관광으로 가면은 특별히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지만 네.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려면 또 비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시면 인천공항이나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 가보시면 입국해갖고 나가면 택시 타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검은색의 완박스 차 뭐라고 얘기하죠? 완박스 큰 승합차. 네네네. 검은색 고급 승합차들이 쫙 늘어서 있는 게 많아요. 예. 그게 다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왜 불법 택시? 그런 거. 개인 자가용 가지고.
그런 거에서 뭐 단속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그거를 중국인에게 에어비앤비로 렌트해주고 중국 사람들이 불법 택시 가지고 중국 사람들 태워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제주도에서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일이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중국이 투자한 자본 안에서 중국인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뭐 하고 동네 돌아가고. 전체를 막 통째를 막 사고 해가지고 이제 스키장, 스키 리조트 같은 거 M&A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제 요즘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기 어렵게 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점령당한 제가 이후에 보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또 가격에도 또 많이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이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이름이 좀 성씨가 특이한 사람은 죄다 하교라고 하시고 그런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이 경각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까지는 발전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염정순 대표님도 일본에 가셔서 네. 사업체를 꾸리시고 일본에다 뭐 집도 사시고 하신 일본에서 보면 외국인인데 네. 그게 이제 중국인일 경우에는 그게 꼭 어떤 자본은 뭐 어떤 색깔이 칠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체 많이들 와서 그걸로 가격 올려버리고 생태계가 교란이 될 정도까지라는 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 정도는 그 교란종은 아니에요. 일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의 외국인 정도의 수준인데 그 실례지만 중국 분들은 아직까지 그 전체적으로 중국에도 선진적인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소위 후진국일 때는 외국 가서 비행기 안에서 맨발로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적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교양 없던 시절에. 네. 근데 이제 중국도 곧 그렇게 되겠죠.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요거 오사카 엑스포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네. 아니 그 오사카 엑스포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네. 4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요게 한 6개월 네네. 동안 하는 거죠. 네. 현지에서는 어때요? 좀 기대감이나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나요? 일단 뭐 현지에서 그렇게 그 뭐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그렇지는 좀 못하고요. 네. 저 자신이 이제 오사카 부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제가 오사카 부의 특별 참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문 같은 직함을 가지고 오사카 부를 위해서 전자정부 관련입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잘 된다라고 막 홍보를 사실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막 잘 된다고까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입장권도 60%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 그 설비 박람회장 또 뭐 공기도 좀 늦어지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고 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뭐 이제 지사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혼연일차가 돼서 이제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성공시키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준비 상황도 그러면 조금은 일부는 늦어지는. 네,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근데 뭐 다들 기본적으로 또 근데 이제 좋은 면을 얘기하면 거기에 뭐 오시게 되면 뭐 진짜 로봇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많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가보려고 하고 또 한국에서도 그 뭐 관광 삼아 뭐 보시는 것도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대전 엑스포 때 봤던 그런 그 미래상처럼 그렇죠. 그런 게 보이는 건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걸 또 오사카까지 가서 봐야 되나? 뭐 온라인에 다 나오는 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메인 주제가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주제만 봤을 때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이오 관련한 것 포함해서 로봇 뭐 이런 그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 있는 지금 시대잖아요. 네. 그런 최첨단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로봇, 바이오 뭐 이런 최첨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사카 만국 박람회 엑스포에 그 저기 마스코트가 그 맥이잖아요. 맥을 짚다 할 때 맥. 이름이 맥맥이거든요. 그런 변화의 맥을 짚을 수 있지 않을까. 변화의 맥.
이게 사실 우리는 조금 엑스포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음. 했었다가 그게 2023년 말에 이제 그쵸. 탈락이 됐었죠. 잘 됐으면 이제 2030년 부산 엑스포가 될 뻔도 했었는데 부산 엑스포 탈락한 걸 일본에서 또 어떻게 봤을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야 차라리 탈락한 게 잘 된 거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오사카 엑스포 나중에 이게 흥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의 그쵸. 생각이 또 달라질 네.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일본의 분위기를 봤을 때 올림픽처럼 막 그런 끓는 분위기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엑스포 그래도 막 그랬었잖아요.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네.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들어간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추가 비용도 예상 이외에 뭐 예산 원래 예산했던 거에 뭐 두세 배 정도 들어가고 해서 오사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국가 사업으로 바꾸어서 일본 정부도 많이 돈을 붓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과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상현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걸 하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 그 이제 엑스포 공원 그쵸. 관리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지가 또 문제가 그 되잖아요. 인프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활용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쓸 게 별로 없지. 거의 이제 부동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뭐 부산 엑스포가 어떻고 오사카 엑스포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엑스포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가상현실도 점점 더 현실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 같은 가상현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 같은 거로도 그렇고. 근데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사실 일본은 좀 운이 없었던 게 지난번 도쿄올림픽도 예. 팬데믹 당시에 이제 진행이 코로나. 됐던 거라 2020년에 못하고 예. 21년도에 했는데 그 관중이 없는 경기도 많았고 그쵸. 세계인들이 또 잘 많이 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도쿄올림픽도 사실상 좀 망했고 오사카 엑스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역사적인 우리의 또 뭐라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는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못한 쪽도 잊어버리고 싶을 거고 아, 그다음에 뭐 유치 안 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다 지나간 일인 거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금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 열리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또 네, 그렇죠. 많고요. 그만큼 이제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또 입체적으로 또 다양한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의 간극도 많이 또 좁혀졌고요. ecorporation.jp 염종순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